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강의를 맡게 된 김정덕이라고 하는데요. 제 강의 주제는 싱싱하고 안전한 식자재 관리법.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만날 거예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완전히 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너무 안전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식자재라고 하면 사실은 음식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재료. 근데 우린 사실은 음식점을 창업할 때를 보면 준비 과정 중에 레시피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식자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물론 식당 창업도 많이 해보고 식당 창업 관련 컨설팅도 많이 해보지만 식당의 레시피나 메뉴나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신경 쓰는데 식자재는 그냥 식자재 업체에 전화하면 갖다 주는 거 아닌가? 뭐 우리 유명한 CJ나 동원이나 이런 삼자 물류 업체에 전화하면 갖다 주는 거 아닌가? 아니면 옆에 있는 식당에 물어봐서 저희 식자재 업체 좀 알려주세요 하면 갖다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요. 뭐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론적으로 내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니까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어떻게 하면 구매하고 검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한번 꼭 해봐야 돼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디 가면 어떻게 싼 물건을 살 수 있어? 싼 물건을 살 수 있냐는 얘기는 무척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디 가면 어떻게 좋은 식재료를 구할 수 있어? 라고 묻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원론은 이제 거기부터 출발할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2시간이 정말 지루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의뢰가 온 것 같은데 한번 재밌게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식자재를 관리한다는 건 목적이 있을 거예요. 왜 식자재를 관리하지? 왜 관리하지? 우리가 메뉴를 세팅하고 음식을 조리하려면 식자재를 저희가 구매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얼마를 주고 어디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어떻게 상온품이나 냉장품이나 냉동품이나 잘 구분해서 선입 선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식당 경영을 함에 있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순조롭게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업무가 식자재 관리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우리가 식자재 업체에서 A라는 식자재를 구매해서 그걸 통해서 뭐 메뉴를 만드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어떻게 거래 명세서를 아니면 얼마에 살 것인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식자재 관리라고 하기 때문에 구매, 저장 이런 모든 업무를 통틀어서 식자재 관리라고 해요. 결국엔 이건 뭐냐? 내가 좋은 식재를 저렴하게 구매한다면 내가 월마다 하는 수익 구조 분석에서 전달에는 식자재를 100원짜리 샀는데 90원짜리 좋은 물건을 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남는 거죠. 결국에는 낭비되는 식재료 없이 내 식자재를 잘 관리하면 엄청나게 많은 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에 장사도 안 되는데 1원짜리 한 장 더 남기는 게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자재 관리는 전체적인 포인트. 목적은 잘 아끼고 좋은 식자재를 잘 구매해서 10원이라도 아끼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오늘 PPT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낭비되는 식재료를 줄이는 일. 이게 바로 식자재 관리 목적의 포인트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보시면 중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포인트들은 직접 바로 매장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메뉴를 만들 때 맛이나 이런 퀄리티 유지하고 향상하는 쪽에 식자재 관리의 목적이 있다.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판매하는 음식 생산에 필요한 식재료를 원활히 공급하여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목적. 되게 교과서적으로 제가 풀어놨는데요. 잘 보면 뭐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필요한 양만큼 내가 오늘 하루에 100만 원을 팔 것인데 100만 원의 40%다. 원가율이 40%에 대한 아니면 플러스 알파 약간해서 그런 식재료를 내가 갖고 있는 공간에 적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오버플로우해서 너무 남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100만 원을 팔아야 되는데 재료는 80만 원밖에 없지 않는지, 이런 걸 항상 체크해서 식재료를 정확한 양을 정확한 시간에 갖고 있는 거, 이게 사실 식재 관리 목적이죠. 뭐 계속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식재재 관리라는 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리고 얼마만큼 정량을 어느 시간에 정시에 갖고 있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볼까요? 원재료 비율 관리 및 절감. 보통 식당에서 원재료 비율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아마 35%뭐 이 정도, 10,000원짜리 제품을 구성함에 있어서 3,500원은 식자재 비용으로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뭐 공식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요. 특히 한식 베이스에는. 뭐 물론 패스트푸드나 이런 쪽으로 하면 조금 저렴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찬이나 뭐 이렇게 좀 고가의 제품들은 조금 비싸질 수도 있는데, anyway 어쨌거나 우리가 35% 40% 선에 식재료를 꼭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임차료라든지 이런 고정비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변동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수익 구조권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특히 요즘에 원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런 것도 다 일관성 있게 식자재를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메뉴 단가를 잘 조절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식자재 관리의 목적이다. 내 메뉴가 과연 원가가 정확하게 산출되어 있는지, 또한 내 메뉴에 들어가는 그 원재료들은 적당한 가격에 내가 식자재 공급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항상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요즘에 엄청나게 중요한 게 고객 안전이에요. 식중독 같은 거. 이건 사실 매장이나 브랜드 아니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거 사실 원재료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냉동품인데 냉장에 잘못 넣었다거나, 뭐 이런 실수는 사실 잘 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식자재 관리, 그 중에서 목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식재료가 안정성이 없으면 사실은 조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가끔 그 아주 요만한 욕심 때문에 어떤 사고들이 생겨요. 요즘에는 SNS가 너무 발달돼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밖으로 오픈되는 일이 많은 거죠. 사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오픈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하이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또 하이 리턴도 되고. 그래서 식자재를 잘 관리하는 것, 안전사고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나 뭐 모든 동물이 수명이 있듯이 당연히 식자재도 수명이 있죠. 그렇죠? 그 식자재 수명을 잘 체크할 것 중에 사실은 냉동 제품이나 가공된 공산품이나 유효기간이, 아니면 뭐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덜 관심도 가져도 뭐 회전이 잘 되면 충분히 그런 사고가 없이 쓸 수 있는데, 야채나 채소나 과일이나 아니면 어패류, 생선, 이렇게 좀 상하기 쉬운 제품들, 이런 건 되게 유통기한이 어때요? 무척 짧죠. 내가 오늘 시금치를 써야 되는데 시금치 한 단이 필요한데 싸다고 시금치 3단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거 관리를 엄청나게 잘 해야 된다. 또 특히 농산물은 1년 4계절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품질을 유지하기 쉽지 않고, 가격 등락폭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 돼 있다. 뭐 사실 저희가 삼겹살집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어떤 시절에는 삼겹살 가격보다 상추 한 박스가 10만 원이 넘어가면 식당에서 상추를 5장씩 내주다가 2장씩밖에 안 내주거나 아예 상추를 안 내주고는 해요. 뭐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다. 아니면 뭐 야채 같은 베이스는 사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공급해 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상추도 내주고 깻잎도 내주고 뭐 양배추도 내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교환해서 하는 게 좋은데, 하나만 단일 제품만 좀 고집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뭐 창업할 때 있어서 약간 꿀팁 같은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절임류를 내고 싶다. 그러면 명이나물, 하남대집 명이나물 유명하죠. 뭐 이런 거 하나만 갖고서는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다. 병이나물이 뭐 수거가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뭐 기후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대체제가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은 공급량이나 기후에 따라서 단가 변동폭이 한 뭐 500%, 100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추 한 박스 15,000원 할 때 있고 10만 원 할 때 있고 하니까 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유통 경로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간에 벤더상이나 도매상이나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식자재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믿고 맡기는 식자재 업체, 야채 업체, 무슨 주류 업체, 음료 업체 다 따로 있지만 이건 사실 특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경로가 복잡합니다. 원청이 있고요. 대도매가 있고 중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나까지 오려면 건너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온라인 쪽으로 뭐 어플 같은 경우 뭐 미트박스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고기를 바로 배달해 준다든지 중간 유통 경로 안 겪고 뭐 이런 장단점은 다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두 번씩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저 여기 보면 농산물의 생산 구조가 품목마다 상이하고 생산지가 전국으로 넓게 분포되어 식자재를 취합, 수송, 판매하는 경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 이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나 뭐 이런 큰 농산물 시장에 시간이 되면 한 번씩은 가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야채 가격,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야채 가격이 어느 정도의 형성이 돼 있구나 해야 사실은 나한테 야채를 배달해주는 소매점한테 아니면 중간 식자재상한테 뭐 이렇게 한번 어필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렇죠? 그 밑에 써놨네요, 제가. 식자재 단가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죠? 획일적인 식자재 업체에 의존하더라도 수시로 농수산물의 단가는 체크해야 된다. 당연히 신선도 유무 역시 체크 포인트죠. 특히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보면 저희가 농산물 시장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배추 한 망에 3폭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딱 가서 눈으로 확인했는데 뭐 15,000원이다. 그날의 시세가. 그러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공판장 옆에 있는 데는 또 다르고요. 2층에 있는 식자재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내가 사실은 이왕 간 거 발품 팔아서 1,000원이라도 아끼고 싶다 그러면 운동 삼아서 그런 경로도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물 시장이나 요즘에는 뭐 식자재 마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B2B, 그러니까 식당을 위한 식자재 마트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이 식자재 마트를 사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라. 그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렇게 연수 삼아서 쉬는 시간에 한 번 가시는 거예요. 근처에 뭐 브랜드 많죠. 뭐 식자재왕이나 뭐 무슨 마트 많은데 그런 데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장 기간이 긴 제품들, 뭐 6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 지난 제품들은 조금 처진다 그래요. 그런 제품들은 사실 우리가 표현이 그런데 덤핑 친다고 하는데 내가 식자재 업체에서 받는 게 10,000원인데 갔더니 8,000원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 쓰시면 돼요, 사실은. 그 식자재 업체 10,000원 안 쓴다고, 10,000원짜리 안 쓴다고 해서 식자재 업체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대신 이제 그 마트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그런 업체에서 받아서 가끔 이렇게 덤핑 처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뭐 가서 단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다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나 이거 8,000원에 받기로 했는데 너 좀 싸게 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제가 손해되는 얘기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거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팁 써놨죠? 농산물 시장 주변의 식자재 마트는 반드시 방문하셔서 어떤 제품이 얼마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지 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하고 연관성 이런 거는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가 뭐 전반 50분, 후반 50분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열심히 한번 맞춰볼게요. 식자재 관리 프로세스, 이건 식자재 관리를 하기 위한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무조건 하루에 100만 원을 팔 수는 없어요. 하루 매출이. 주말에는 조금 더 팔 수 있는 상권이 있고, 뭐, 강남역이나 역삼역이나 뭐 이런 상권이 다르잖아요. 뭐, 역삼동처럼 이렇게 사무실이 많은 상권은 주말에는 완전히 현저히 떨어지고, 그래도 뭐 사무실이 별로 없고 이렇게 애들이 많이 모이는 로데오 상권은 또 주말에 또 괜찮게 되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매장에 사용하는 포스 요즘에 다 쓰니까 포스에 다 있습니다. 포스가 뭐의 약자죠? 포인트 오브 세일즈인데
이건 사실은 판매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누가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에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그러면 불고기 버거 하나, 뭐 콜라 하나, 포테이토 하나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입력이 됩니다. 그게 그 데이터거든요. 누군가 와서 나한테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 샀다. 3천 얼마 샀다. 4천 얼마 샀다. 쌓여서 한 달간의 데이터가 나와요. 아니면 주 단위의 데이터, 일 단위의 데이터가 무조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식자재를 그 주문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무조건 내일 장사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좀 많이 시켜야지. 내일은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뭐 좀 덜 시켜야지. 이런 데이터를 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10년, 20년 장사하신 분들은 감이 엄청 좋아요. 다음 주부터 장말에 유동인구 좀 줄어들 거야. 파전집은 엄청 잘 되겠지만 우리 같은 집은 좀 안 될 거야. 뭐 이런 예측을 다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뭐 다들 그렇게 예측을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포스 일별로 정리를 쭉쭉 하시고 주별로 정리를 하시고 월별 데이터 분석하면 메뉴별 판매 수량이 다 나와요. 그런 거에 준해서 식자재도 관리하시면 너무 좋다.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만 해서 나한테 습관이 되면 이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식당 창업하시고 제일 힘든 일 중에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실천하기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좀 게으러지고 뭐 대한민국 60만 식당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다 게으르진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요거 하나부터 오늘 내가 어떤 메뉴를 몇 개 팔았어. 몇 시에 몇 개 팔았어까지는 몰라도 내가 오늘 판매하는 메뉴가 우리 집 30개인데 30개 중에 내가 어떤 걸 엄청나게 많이 팔았구나. 여기에 들어가는 식자재가 보니까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식자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발주를 합니다. 어떤 공급업체든지 전화해서 아니면 유선상으로 아니면 뭐 무선상으로 아니면 ERP 수발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선입금을 하든 후입금 하든 반드시 발주를 하게 돼 있는데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발주하는 것도 자동 발주가 돼 있어요. 대기업들은. 그래서 내가 떨어지는 재고만큼 자연스럽게 채워서 갖다 주고 요번 주에 무슨 이벤트가 있다. 뭐 휴가철이다. 그러면 가감을 해서 발주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식당 사장님들은 이걸 잘해야 돼요. 발주하기에 앞서서 재고를 최소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발주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처음에 식당 하시면 이런 게 많이 헷갈려요. 한 개인지, 한 박스인지, 한 봉인지, 뭐 한 다스인지, 뭐 표현 이런데, 뭐 이런 단위에 대한 규격, 1kg인지, 뭐 100g인지, 뭐 이런 거를 좀 잘 아시고 주문하셔야지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초보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개, 봉, 박스 뭐 이런 단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으니까 뭐 잘 확인하시고 저 중요한 건 발주하기에 앞서서 내가 재고 조사를 반드시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본인이 직접 못하면 그 파트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반드시 퇴근하기 전에 야 오늘 뭐 몇 개 남았니? 삼겹살 몇 판 남았니? 삼겹살 예를 들어 7kg다 한 판에 뭐 했는데 삼겹살 2판 남았는데요. 그 정도는 내가 알고 다음날 발주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발주했어요. 그럼 이제 식자재 업체에서 딩딩딩딩딩 오죠. 그럼 이제 그 배송이라 그러는데 배송이 보통 업체에서 정해줘요. 업체에서 내가 2시까지 와 한다고 업체에서 2시까지 오지 않죠. 왜냐면 그 업체는 사장님 식당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식당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데 배송한 다음에 사실은 내려놓고 아니면 넣어주는 식재료도 있어요. 냉장고나 냉동고에 반드시 검수를 해야 된다. 검수. 좋은 물건을 항상 갖다 주었으니 당연히 오늘 온 물건도 좋겠지 라는 건 사장님들의 약간 착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신뢰로 거래를 하지만 뭐 아닐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검수 안 하고 사용하려고 스탠바이에서 사용하려고 물건 딱 개봉했는데 이거 원래 쓰던 내 물건이 아니네 하면 그때 늦는다 이거죠. 그렇죠? 최소한 육안으로 좀 확인하시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인데 물건을 받고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장하냐. 그쵸? 식당은 보통 평수가 엄청나게 다양하죠. 뭐 제가 한 3평짜리 식당부터
뭐 최근에 한 400평짜리 식당까지 다녀보고 뭐 사장님들하고 얘기해보고 하는데 공간이 작으면 회전이 빠르고 공간이 크면 회전이 조금 느려져요. 여유가 생겨서 그래요. 여유가 생겨서 보시면 식당의 규모나 업종 업태, 식자재 공급 상황, 그렇죠? 저장고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식자재 보관 장소는 냉장품을 보관하는 냉장고와 곡물류, 캔 등을 보관하는 상온 창고, 음료와 주를 보관하는 냉장고 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사실은 냉동, 냉장, 상온을 잘 분리하고 뭐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선입 선출을 잘해야 되는데 요거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사장님이 직접 하면 좀 덜 헷갈리는데 아르바이트 새로 온 친구들한테 이거 정리해놔 하면 헷갈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사장님들이 또 알바를 교육을 잘 시키든지 아니면 사장님들이 좀 꼼꼼하게 요거까지 체크해야 된다. 냉동 제품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과태료 받습니다. 그런 거 잘 챙겨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 같아요. 저는 식자재 중에 요즘에 냉동 비율이 조금 올라가요. 냉동 비율이 좀 올라가요. 냉동 비율이 올라가는 건 뭐 식자재를 신선하게 프레시하게 받아서 고객 메뉴에다 딱 내는 거 그게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자꾸 생겨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은 사실 식자재 뭐 식량 자급률이 엄청나게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 수입이 많아요. 수입을 무슨 프레시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냉동, 아이스로 오거든요. 아이스로 오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동시키냐에 따라서 맛도 틀리고 얼마나 많이 해동시키냐에 따라서 폐기할 수 있는 제품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줘야 돼요. 해동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죠? 녹히는 일, 어른 제품을 녹히는 일, 해동이라 그러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가온한다거나 온도를 좀 높여준다거나 안쪽에 얼음이 있으니까 그걸 좀 녹게 만드는 일인데 냉동품을 직접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좀 만드는 일이다. 뭐 조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 써놓은 말은 사실은 교과서적인 얘기라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아마 한 방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얼리는 게 냉동이고 녹히는 게 해동이다. 그렇죠? 냉동 과정의 역순이 당연히 해동이겠죠. 그렇죠?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해동하면 조직이 연해져요. 먹기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삼겹살, 캐나다산, 뭐 칠레산 아그로스포 좋은 걸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냉동으로 왔어요. 해동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워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느냐. 같은 냉동 고기를 갖다 주더라도 어떤 삼겹살집은 엄청나게 맛있는데 어떤 삼겹살집은 너무 맛없어요. 이유 뭘까요? 물론 기술력이겠죠. 해동하면서 숙성하는 기술력인데 온도가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면 미생물이 생기겠죠. 수분이 너무 많이 증발하게 되면 그 고기 구우면 퍽퍽해요. 예, 수분이 없고 육즙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드립 현상 뭔지 알죠? 고기 같은 거 구우면 밑에 이렇게 콧물 흘듯이 살짝 흐르는 그런 드립 현상이 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중량이 감소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에서 해동을 해야 된다.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해동시켜 놨어. 근데 이게 내가 테스트 해보니까 하루 이상 지나면 쓸 수가 없어. 왜? 미생물도 많이 번식하고 맛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분도 많이 증발하고. 근데 이거 꼭 며칠 있다 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니까 한번 해동한 식자재는 절대 다시 넣지 않는다. 재냉동하지 않는다. 아예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님들 오늘 고기 이거 1kg씩 선물이에요. 드려서 집에 가서 김치찌개 해 드시게 하시면 모를까? 이거는 한번 해동한 식자재는 다시 냉동고에 갖다 재해동하면 이건 끝장입니다. 맛도 없고 엄청나게 사실 이런 거 있어요. 뭐 제가 시간 뭐 좀 촉박한데 어쨌거나 이 한마디 해주면 고객은 우리한테 물건을 사주고 매장에 오셔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외부 고객이죠. 매장에서 안 좋은 소문은 내부 고객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런 뭐 일련의 좋지 않은 행동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내가 믿고 월급 주던 직원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부 고객들도 우리가 한참 잘 챙겨주고 만족시켜주고 안 좋은 일은 시키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 것이 좋다.
이건 뭐 팁인데요. 해동 계획은 뭐 제가 2주 단위로 좀 작성을 해라라고 해놨는데 그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내 매출이 많이 늘어날 때 좀 적을 때 이런 거는 좀 조절해서 해동 주기를 좀 따로 했으면 좋겠다. 그 해동은 보통 언제 하냐면 다음날 아침 일찍 필요한 재료는 저녁에 시간 잘 맞춰서 놓고 해동하시거나 아니면 뭐 아침에 출근해서 해동시켜서 점심에 쓰시거나 점심 영업 끝나시고 해동시켜서 저녁에 쓰시거나 뭐 이런 것 좀 되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냉동 제품이 너무 많이 유통되기 때문에 해동을 기술이라 그래요. 기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고등어다. 고등어 대한민국 고등어도 1등으로 치지만 고등어 예를 들어서 어디예요? 노르웨이 고등어잖아요. 노르웨이 고등어가 냉동으로 왔는데 내가 고등어 구이집을 한다. 그러면 과연 내 거는 어떤 온도에 몇 시간을 해동시켰을 때 최상의 품질로 고객의 테이블까지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거 잘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동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해동을 한 번에 아침에 해서 저녁까지 쓸 생각 하지 마시고 주기나 시간이 완성이 어느 정도 되면 점심 장사할 것 따로 저녁 장사할 것 따로 반드시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되게 귀찮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맛 때문에 맛집으로 소문나면 뭐 사장님들 돈 많이 벌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꼭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탠바이란 말 다시죠. 스탠바이. 뭐 오늘도 제가 스탠바이를 했어요. 방송합니다. 스탠바이 10분 전입니다. 스탠바이를 했는데 식자재도 스탠바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위치 하잖아요. 사람들. 뭐 주방에 가면 뭐 참모님 계시고 예를 들어서 뭐 냉면 또 하시는 분 계시고 삼겹살집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냉면 하시는 분, 면 하시는 분 계시고 뭐 이렇게 고기 썰고 뭐 육부 하시는 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세 분이 계시다. 그분들이 5시부터 손님이 몰려온다. 그럼 다 자기 정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분들이 요리할 메뉴의 원재료들도 내가 사용해야 될 지점에 각각의 최상의 상태로 있어야 된다. 각각의 최상의 상태로 있어야 된다. 점심에 쓰던 냉장품 저녁에 그대로 놓고 쓰면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죠. 다 아시는 얘기죠. 이게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객 주문과 동시에 조리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가 선생산 안 해놓죠. 토스에서 주문 오면 주방에 영수증 올라와서 그거 보고 조리하잖아요. 그렇죠? 빠른 조리를 위해 미리 식자재를 조리 바로 전 과정에 준비시키는 걸 제가 스탠바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조리는 다 아시잖아요. 뭐 매뉴얼대로 열 가하고 뭐 시각적으로 영양적으로 메뉴를 만드는 과정 조리라고 그러는데 아까 계속 나온 얘기지만 내가 식자재 스탠바이 했는데 오늘 쓸 물건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폐기해야 돼. 그리고 새로운 걸 빨리 스탠바이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 나가서 손님상에 나가서 사고 나거나 맛없다고 소문나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쭉 얘기한 거를 오시면 이해가 딱 가실 거예요. 너무 쉽게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배송 오면 검품 검수해서 정위치 하시고 냉동된 거 해동하시고 스탠바이 하시고 수납하시고 정위치하고 조리하고 소비하고 이건 아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로 좀 하면 훨씬 쉬워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팔 수 있는 메뉴의 양 대략적인 거 이번 주에 팔 수 있는 메뉴의 양 대략적인 거 어디서 본다 데이터를 포스에서 잘 보셔서 오늘 삼겹살집 기준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필요한 삼겹살 양이 얼마인지 오늘 필요한 삼겹살 양이 얼마인지 목요일 다르고 금요일 다르고 일요일 다르고 하니까 요 양을 좀 잘 예측하시고 이것도 평균 에버리지를 한 2주 단위 정도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스탠바이 체크 시간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정위치에 사람이 있을 때 정해진 장소에 식자재도 있어야 된다. 요건 딱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쇼티지 나는 것보단 약간 오버플로우 되는 게 좋아요. 쇼트 나서 메뉴가 나가지 못하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적정한 것보단 저는 항상 10%에서 15% 정도는 업해서 재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냉장고에서 꺼내서 갖고 있어서 상하는 거를 막 이만큼 싸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급하지 않게 움직일 동선에 한해서 한 10에서 15%는 약간 플러스 알파로 갖고 있으셔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식자재 관리로 넘어와서 이제 상품 관리로 좀 가볼까요?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을 메뉴겠죠. 고객과 약속한 기준에 맞도록 내 메뉴판에 있는 대로겠죠. 제공하기 위해 매장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매장 판매 실적 데이터, 이 포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포스를 기반으로 관리 실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량, 품질 관리의 정확도를 높여 적정한 이익을 창출하고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는 수단. 되게 어렵게 써놨네요. 제가 써놨는데도, 그죠? 맛있게 만들어서, 좋은 재료를 맛있게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매장에서 해야 할 구체적 행동을 말씀드린 거예요. 숫자가 중요해요.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매뉴얼에 맞는 조리를 통해 로스를 줄여나감으로써 적정 이익을 유지하는 일련의 관련. 적정 이익이 되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사실은 돈 벌자고 장사하는 거지, 사회복지처럼 맛있는 음식 하나도 안 남아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질 관리.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리. 이것도 되게 어렵게 써놨네요. 당연히 퀄리티를 유지하자는 얘기예요. 식재료가 세 가지가, 보통 세 가지 분류로 냉동, 냉장, 상온으로 생각하면 각각이 갖고 있는 특히나 특성들이 있고, 특히나 잘 상하기 쉬운, 잘 부패하기 쉬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룰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정해진 법규, 이 물건은 어디에 몇 도에 있어야 돼. 냉장품이니까 0에서 5도씨에 있어야 돼. 냉동품이니까 마이너스 18도, 20도씨에 있어야 돼. 이런 정해진 그 법규에 의해서 딱 그 관리를 하면 된다. 맛있는 식재료가 있어야 맛있는 메뉴가 태어나는 건 당연하게 아실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적정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가율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쇼트가 났어. 재고가 쇼트가 나면 판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내가 식재료를 너무 많이 해서 폐기할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것도 식자재 원가에 포함되니까 평소 내가 오늘 같으면 35% 써야 되는데 37%, 8% 쓴다는 얘기죠, 원재료를. 그러면 그 손해나는 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게 적정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는 포스에 기반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한 발주. 많이 시키거나 덜 시키지 말고 적정하게 시키자. 그 다음에 해동. 냉동된 거 잘 녹여서 폐기하지 말고 재해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스탠바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정 위치에 좀 잘 갖다 놔야 된다. 그 밑에 그래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예요. 식자재 입고될 때 품질에 적합한 식자재에 입고할 수 있도록 내가 눈으로 잘 검수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로스 아니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식자재 정위치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죠? 이거 똑같아요. 선입선출하고 내가 항상 있어야 될 공간에 식자재가 그 정해진 양만큼 정확한 시간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품질 관리를 통한 고객 만족을 위해 시간, 온도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품질 관리, 퀄리티, 메뉴 퀄리티 잘 체크해서 이건 제일 중요한 게 시간하고 당연히 온도는 철저히 관리해야겠죠. 냉장고 온도인데 막 갑자기 냉장고 고장 났는데 다음날 열어보고, 그렇죠? 그런 절대 안 된다. 식자재 특징에 맞는 저장고에서 신선도를 유지시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장품은 냉장고에, 냉동품은 냉동고에, 상온품은 상온품에, 또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이런 단서들이 많습니다. 식자재는 웬만하면 그런 거 좀 지키는 게 좋겠다. 상온품이라 그래서 한여름에 밖에 땡볕에다 내놓으면 부패, 변질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매뉴얼에 따른 조리 방법을 통해 맛과 품질을 확인해야 된다. 사실은 일반 식당에는 사실 매뉴얼이 많이 없어요. 이거랑 관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이제 매뉴얼을 가져야 합니다. 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15년, 20년간 본사 일을 하면서 본부장 역할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세팅할 때 처음으로 하는 게 오퍼레이션 매뉴얼이에요. 근데 매장에 일반 식당 사장님들 매뉴얼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컨설팅 하면서 큰 식당 사장님들한테는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편인데, 매뉴얼이 있어야 직원들 교육이 수월하고, 직원들 교육이 수월해야 매장 관리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레시피는 갖고 있는데 매뉴얼은 없다. 그렇죠? 행동 양식을 조금만 넓히면 매뉴얼 여러분들이 충분히 챙겨주셔서 새로운 직원들한테도,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우리 이대로 하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외는 필요 없어. 이대로 하는 거야. 그게 매뉴얼이니까 반드시 작은 식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매뉴얼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설비 있죠. 설비 문제. 내가 식자재를 스토리지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냉동이든 냉장이든 뭐 아니면 다단식 선반 상온이든 이런 거는 좀 어디가 뭐 새지 않거나 뭐 기계가 고장 나지 않았거나 이런 건 반드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AS 같은 것도 뭐 잘하는 업체랑 컨택하면 좋겠죠. 모든 음식의 맛은 신선도 있는 원재료와 적절한 재고에서 출발한다. 이게 오늘 강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가정은 그거예요. 모든 음식의 맛은 신선도 있는 원재료와 적절한 재고에서 출발한다. 이 가정이 넘어가면 우리는 적절한 이익을 챙겨갈 수 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를 제가 딱 오늘 식자재 체크 포인트에 있어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수량 관리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는 품질 관리인데, 볼까요? 수량 관리, 적정 이익 유지를 위한 컨트롤. 그쵸? 수량 관리는 식자재 관리라고 생각하시고 품질 관리는 메뉴 관리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런 스타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수량 관리 쪽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포스 데이터가 필요해요. 포스 데이터. 내가 숫자를 보고 포스 데이터. 몇 명이 올 건지, 객수 계획, 몇 명이 올 건지. 이런 계획 사실은 잘 안 짜세요. 어제 얼마 팔았는지 사실은 금액만 알고 계시지. 어제 매출 얼마, 120 했어요. 야, 뭐가 잘 나갔냐? 글쎄요. 그쵸? 근데 포스 뽑으면 메뉴별 데이터 뽑으면 다 나와요. 심지어 내가 뭐 소주 몇 병 팔았는지 맥주 몇 병, 그거는 어느 정도 사장님이면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쵸? 정위치 개혁. 직원만 정위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조리할 수 있는 식자재도 다 정위치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 여기다 놓고 저거 찾고 맨날 찾고 하지 마시고. 스탠바이 계획. 내 점심 영업시간이 11시 반이면 직원 11시 반에 2명이 세팅돼 있다, 주방에. 그럼 그 주방에 앞에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식자재도 스탠바이 정위치 해야 된다 얘기고요. 발주 계획. 발주 계획 아까 얘기했죠. 발주보다 더 중요한 게 발주를 하기 앞서서 내가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동 계획.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해동 계획. 아까도 얘기했지만 냉동품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엄청나게 늘어나요. 식자재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요. 왜냐면 레토르트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음식 맛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재료를 냉동으로 갖고 와서 해동시키는 일이 갈수록 많아질 건데, 이 해동에 대한 기술을 반드시 습득해야 된다. 네. 얼마간의 시간을, 얼마만의 양을 녹여서 내가 점심 장사하고 저녁 장사하고 새벽 장사할 것인가에 대한 해동 계획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쪽 한번 볼까요? 고객 만족을 위한 컨트롤. 네. 유통기한 준수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도 가끔 TV 보면 뭐 사법경찰이 어디에, 경기도 사법경찰이 어디에 뭐 불시에 검문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뭐를 해서 뭐 검찰에 뭐 신고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보면 좀, 이게 우리가 사실은 외식업 생태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안 지킨다고 해서 나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다 같이 잘해야, 식당 괜찮아. 식당 괜찮아. 다 누가, 야, 식당에서 먹어도 괜찮아. 안 자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맨날 나온 얘기가 쥐 나왔어요. 뭐 했어요. 이런, 유통기한 지났어요. 원산지 속였어요. 맨날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외식업 생태가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유통기한 당연히 해야 되죠. 설비 메인테넌스는 냉장고나 이런 거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기반, 이런 것 좀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 식당이라도 할지라도 매뉴얼에 따라서 좀 조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적정 온도 관리, 당연한 거겠죠. 냉장고가 몇 도인지, 냉동고가 몇 도인지, 상온품이 어떤지, 직사광선 피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잘 아셔야 된다. 맛품질 확인. 사장님들이 사실은 본인들 메뉴를, 야, 나 이제 질려서 안 먹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계속 드셔보셔야 됩니다. 본인 음식을 본인이 자신 있게 먹는 것. 저는 아직도 식당 사장님들한테 사장님들 저기 식사 손님 있을 때 옆에서 똑같은 음식으로 하세요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가끔 메뉴에 따라서. 그러면 손님들이 여기 직원들 다 우리 이 메뉴 먹네. 되게 안전하게 잘 만드나 보네.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족발 삶는 기술을 엄청나게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배워온들 그날 들어오는 국내산 생족의 상태가 프레시하지 않고 내가 관리하는 족발의 그 종물이 엄청나게 안전하지 않은 그런 원재료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첫 번째 시간에 뭐 제가 힘들게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만 실천할 수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갈 것은 다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